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에 나선 배경으로 최저임금 결정 주체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경기 전망 주가가 엇갈리면서 삼성전자 등 업종 대표주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길거리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두고 상가 임대료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투쟁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온 소상공인 업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가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8월 중 광화문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결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다음 달 29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거리투쟁도 나섭니다.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구조 개편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의 진정한 주체로 다시 한번 일어나 노사 세대 이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견디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기한 없이 저항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직접 노동자와 협의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영업 종합대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두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반기면서도 임대료 등 격가지가 아닌 핵심인 최저임금 차등화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 불복종은 명백한 불법인데 정부 예산까지 받은 법정경제단체인 연합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고 나선 꼴이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봤듯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불복종 운동의 배경에는 현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와 방식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총과 중기중앙에도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미국이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독립선언서에 담은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인데요.
주권자가 뽑지도 않은 지도자가 마음대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딱 그 꼴인데요. 정작 최저임금의 대상층인 우리나라 대다수 서민층 1,000만 비정규직과 400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불복종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에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자위원은 대기업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일색이고 사용자위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일색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위원 중에도 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몫은 2명뿐인데 이마저도 위원 추천권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 중 청년대표 1명, 비정규직 1명이 있지만 이마저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권에 달려있다 보니 애초부터 제대로 된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행하는 임금 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요? 네, 일반 회사도 노사임금 협상을 할 때는 지난해 이익을 가지고 실적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많이 벌면 임금을 올려주고 적자가 나면 임금 동결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임금이 이 정도 올라갈 테니 그 정도 올리자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경제 지표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점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하면서 고려한 요소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률 전망치와 소득 분배 개선분, 그리고 협상 배려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공익위원들이 그때그때 합의로 정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공식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러니 매년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산출 공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함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심의 결과를 통해서 제가 반영을,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왔어요.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공익위원들 간에 회의에서 정하지, 기술적으로 얼마 넣겠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때그때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출 방식 자체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 최저임금 인상 고려 요소 중에 협상 배려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협상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협상에 임했는데요. 그래서 이 협상에 참여한 노측에 유리한 협상 배려분을 준 겁니다. 또 소득분배 개선분도 매년 들쭉날쭉한데요. 보통 2%대에서 논의됐지만 올해는 4.9%로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네, 소득 분배 개선분이 올해 2배나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분배 개선분 같은 요소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최저임금 공식에다가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나 GDP 등의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소득분배 개선분 같은 항목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한 마지노선의 임금을 정해주는 것이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기본임금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노동자와 같은 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네, 벨기에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주로 물가에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각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결정해서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사용자나 노동자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 공익위원들이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서 철학이나 성향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세계대회에 참석한 애닐 버마 토론토대 교수는 어제 최저임금 특별 세션에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으로 최저임금 공식을 설정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입김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그 공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 패널에게 재검토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에 미리 힌트를 주듯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결정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쉽게도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능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에서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2%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은 일부 회복에 성공했지만 7% 이상 떨어졌던 어제의 하락폭을 메우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이 끝나간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1조 6,6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7% 이상, 2020년에는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초호황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의 신규 제조 라인을 올해 조기 가동할 계획이어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PC 수요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 서버 수요도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D램 가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램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D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출하량 증가와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D램 업체들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는 111년 만이라고 하죠. 외출이 꺼려지는 날씨 탓에 장보기도 만만찮은데요. 덕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되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생필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장보기에 빠질 수 없는 즉석식품이나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생수와 음료 판매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주문 건수와 매출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매출이 10% 상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구매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바일에 익숙한 20, 30대 젊은 층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갈수록 편리해지는 배송 서비스도 온라인 쇼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시간 내 수령이 가능한 총알 배송부터 늦은 밤 주문해도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까지 이처럼 편리한 배송 서비스가 늘어나자 매장에 갈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생 기업들에서부터 시작된 새벽 배송은 어느덧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능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업계 최초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배송 지역과 서비스 품목 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한 달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온라인 구매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입차 공세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상반기 수입차는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한 반면 국산차는 갈수록 판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내 업체들이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한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고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강인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와 램프, 휠 디자인에 세련미와 역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됐습니다. 오늘 기아자동차가 부분 변경에 내놓은 준중형 SUV 스포티지 더 볼드입니다. 중형 이상에서만 적용되던 8단 자동 변속기를 최초로 적용하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을 전부 기본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 차는 국내 최초로 집안에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홈투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SK텔레콤 누구, KT 기가진이 등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차문을 열고 내부 온도 조절을 미리 해둘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내놓는 건 수입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국산차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12만 9천여 대, 수입차는 3% 증가한 2만 6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9월 준중형 세단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대폭 변경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란 소식에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11월엔 준중형 SUV 투싼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합니다. 최근 볼보, 폭스바겐 등 수입차들이 새 SUV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이들과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출금을 사업장 임대료나 수리, 기존 대출 대환 등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가계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건당 1억 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받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 사업자 대출 자금이 가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 용도의 유용, 사후 점검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 LTV 등 규제가 없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의 건당 2억 원 초과인 점검 대상 기준은 1억 원 초과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도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 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용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은 점검이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금액이 크면 점검 대상입니다. 용도 점검 대상 확대와 함께 방법도 강화됩니다. 점검 대상인 개인 사업자 대출은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받을 뿐 증빙자료는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당 5억 원 초과이거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용도의 유용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후 점검 강화는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개인 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 합의금뿐 아니라 범칙금,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하는 대표적인 보험 사기 유형은 이렇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의 손목과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현금 등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수 인원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 변경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차량 등의 접촉 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차량이나 신호 위반 차량 등의 접촉 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사기범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기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둬야 합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먼저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고 우선 사고 처리에 집중한 뒤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진 촬영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받아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징 덕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하지만 여전히 상용화하기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KT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 중 남는 전력을 다른 기업에 파는 에너지 거래.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 한전의 검침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성을 강화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전력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전량과 발전 시간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그 정보는 모두 믿을 수 있는 덕분입니다. 투표일에도 굳이 투표소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 믿을 수 있는 투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분산 저장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징 덕분에 가능한 미래의 생활 모습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한계가 많은 상황.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 속도가 너무 느려 상용화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KT가 이를 해결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KT는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왔습니다. 초고속, 대용량, 고신뢰를 바탕으로 KT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는 올해 말까지 은행에서 무리 없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처리 속도가 나오게 하고 내년 말까지는 증권 거래도 가능하게 하는 속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5년 안에 5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기술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을 더 투명하고 편리하게 바꿔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이 이른바 삼성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데 정식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 조정위원회 3자는 오늘 오전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 방식 합의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3자가 서명한 합의문은 향후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재 대상은 새로운 질병 보상 규정 및 보상 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 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 방지 및 사회 공헌 방안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정위가 구체적인 중재안을 완성하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오는 10월까지는 피해자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료 생산 전문 업체의 대유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권성한 대유 대표는 오늘 열린 기업 공개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으로 진천 공장에 추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신규 제품들이 본격 생산되면 업계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유는 지난 1977년 설립한 기업으로 비료와 농약, 유기농 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잎에 직접 뿌리는 연면 시비용 비료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4% 이상 늘어난 55억 원으로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유는 성분이 느리게 분해돼 비료 효능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완효성 비료와 농산물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하는 약재 농약, 방역약품 등 신제품 개발과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며 중국 비료 공정 규격에 맞춰 제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은 대유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8,900원에서 만원이며 24일에서 25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8월 1일에서 2일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식물 쪽에 예상되는 건가요?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벤처 투자에 1조 6천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바이오와 의료, 정보통신 기술 투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세계 식품 시장이 연간 3%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 출하 규모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어 세계 시장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2018 서울세계대회가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60여 개국의 해외 인사 800여 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총 157개의 세션에서 628편의 발표가 진행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8,3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해 아동이 통학버스에 방치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벨 무선통신장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